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길봉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메릭 웹비나에서 산업용 히트펌프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오늘 세미나는 소개 그리고 산업용 히트펌프에 앞서서 건물용 히트펌프, 그 히트펌프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음에 산업용 히트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트펌프라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는 그 물펌프와 비슷하게 열을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연력학에서 제2법칙과 연관이 있고 이 관련해서 클라우지우스 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은 이 열은 어떤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까지 자연적으로 가지 않고 않는다. 대신 이렇게 웍이라는 W 사이클이라는 이런 웍을 주어지게 되면은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웍에서 전기를 쓰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냉장고나 에어컨에 들어간 압축식 사이클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흡수식 같은 열구동 사이클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열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고 이 아래 부분이 코일드 레저버, 이분이 한 레저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코일드 레저버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레프리저레이터, 냉동기라든가 에어컨 같은 거 냉각할 때는 이 부분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냉장고, 에어컨은 이 부분을 쓰는 경우고 열을 버려주는 쪽, 좀 더 높은 온도 쪽을 쓰게 되는 쪽이 히펌프 사이클, 여기는 가열이나 온수 만드는 쪽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런 냉동 사이클이나 히펌프 사이클이나 그 모두 동일한 사이클에서 어떤 열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클라시스 스테이트먼트는 1852년도에 1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력학 제1법칙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 이런 스테이트먼트는 그 1년 뒤에 나온 스테이트먼트로서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열을 거꾸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산업 히펌프 하기 전에 그럼 이 냉동 산업하고 그 에어컨 히펌 같은 에어컨이 그 산업 부분하고 특히 이제 주류 산업하고 크게 이제 발전과 뗄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역사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 부분 그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를 이제 1800년대 말 그 19세기 유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술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서 이제 영국의 에일이라는 맥주가 이제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게 하이네켄, 뭐 칼스버그, 버드와이 이런 부분들은 에일이 아니라 라거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살펴보면 18세기에서는 그 에일이라는 영국 에일이 가진 런던이 이 맥주의 종주국이었는데 그 독일 쪽에서 그럼 이런 종주국인 영국을 어떻게 이겨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미넨 지역에 그 아주 그 특이한 상면 발효라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가운 곳에서 보통 이제 맥주는 상온에서 발효하는데 하면 발효죠. 상면 발효인데 하면 발효 효소로서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하는. 그럼 이 미넨 지역에 사는 어떤 그 공작이 이 효모를 보급하게 되면은 독일 맥주가 영국 맥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맥주 효모를 가지고 체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체코 필젠 지방으로 가게 돼서 이 효모를 가지고 그 맥주를 만들게 되는데 아주 우연하게 지금까지 보았던 예일이나 어떤 그런 맥주보다 이런 탁한 맥주가 훨씬 더 밝은 황금빛 맥주가 나오게 되었고 이게 처음으로 나온 이제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이런 그 채소의 라거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가 훗날 이제 보급되면서 전체 그 맥주 시장을 현재 점령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처음 이 필스너 나온 그 연도가 1842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필선을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면 발효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얼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얼음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얼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1851년, 1840년, 9년 뒤에 이런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그 히펌프 사이클에 대한 이런 기술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얼음 만들려는 시절은 역사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1550년대가 그 기록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 보게 되면은 이런 흡수식 사이클을 이용하여서 지산 나트륨과 칼륨과 물을 써서 와인을 칠링했다는 기록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40년도 쪽에서는 이제 닥터 윌리엄 쿨렌이라는 분이 진공동편에서 에틸을 증발시키면서 최초의 인공 냉장고를 만들고 있고 이건 아직까지 이제 증발식으로만 그
냉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 1803년도에 레프리저레이터라는 이런 이름을 이제 유리형 냉동 아이스박스로 특허 출원하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도 그 유명한 물리학 실험에서 1821년도에 다음과 같은 어떤 물을 증발시켜서 여기 흡착시켜서 응축시킨 다음에 이거 다시 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에 있던 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냉각을 하는 이런 흡착식 냉동기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그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압축 그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 지금 에어컨에 냉장고에 들어있는 사이클도 1834년도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압축 그 냉동 시스템과 유사한 히폰 시스템, 유사한 시스템이 이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실링의 이런 부분 때문에 상용화는 못 되고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1830년 이후에 겨우 이제 그 맥주에 관심이 많았던 그 유년 지방의 개브리엘 이제 제르마이어 이사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독일의 미래 맥주를 배급하려면 이 냉동기 핵심이겠구나 하여가지고 이 냉동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민행 공대 교수였던 1870년대 이제 칼본 린데라는 사람한테 이걸 운용하여가지고 냉동 장치 아이디어를 개제를 하고 최초의 암모니아 냉동기를 1870년에 만들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산업용 냉동기가 처음 만들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맥주 산업 자체 이제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처음에는 힙펌프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냉동 사이클 이런 부분이 산업 부분의 니즈에 의해서 발달되었고 이게 보급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힙펌프 사이클은 그 낮은 온도에서 그 높은 온도로 이동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열까지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럼 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는 그 원칙은 항상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낮은 쪽의 열을 높은 쪽으로 전달하는, 단순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는 이런 냉매, 압축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냉매의 흐름을 외부 공기보다 낮게 하여가지고 열을 흡수한 다음에, 온도 차이에서 외부 공기보다 온도가 낮으면 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열을 흡수한다면서 이렇게 된 냉매 온도 압력을 압축기를 통해서 동일한 에너지지만 에너지가 약간 높지만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결국 외부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열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그 내부로 흐르는 냉매의 그 냉매라는 유체의 온도 압력을 이렇게 압축기라든가 또 팽창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저압으로 저압 저온 냉매를 만드는 이런 팽창,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유롭게 열을 전달하는 이런 장치, 이런 역할이 히트펌프 역할이 되고요. 이런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빙에서 아주 큰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IEA 그 에너지 IEA ETP 자료에서 이제 빌딩 에너지 부분에 2007년도에 이제 예측한 자료인데 이 추세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빌딩에서 에너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 개의 핵심 분야를 만들었는데, 이 아래쪽이 힙펌프 쪽, 두 번째가 이제 태양열 쪽, 가장 위쪽이 이제 CHP, 그 우리 컴바인 히트 파워를 쓰는 쪽인데, 가장 포션을 쓰는 분이 이렇게 힙펌프를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건물 에너지의 탄소 중립 위해서는 오히려 태양광보다 힙펌프를 사용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줄여는 것이 가장 CO2 절감에 그 효과적이다라고 2010년도에 예측하였고, 현재로서도 계속 건물 부분에서는 이런 힙펌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힙펌프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용 히트펌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히트펌프라는 것은 열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낮은 쪽 그래서 낮은 쪽 열원과 높은 쪽 열원을 매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요. 건물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온 히트펌프라고 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주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온도의 에너지들, 예를 들면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아니면 공기열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쓰는 온수 아니면은 난방에 쓰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낮은 쪽 열원은 높은 쪽 열티면 수요 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 쪽이 히트펌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보통 추계조를 같이 써가지고 이런 열 생산을 최적화하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난방은 점점 이제 그 지역 난방의 변질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1세대 지역 난방에서는 200도씨 부근에서 스팀을 공급하다가 온수를 공급하다가 점점 이 배관의 손실이 커지게 되면 줄이기 위해서 점점 공급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한 100도 정도의 이제 어떤 3세대 지역 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4세대 지역 난방 아니면 5세대 더 낮은 온도까지 그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0에서 60도까지 최근에 사실 지역 난방 50에 가게 되면서 온수의 공급도 낮아지게 되면서 좀 중앙에서 이 정도 온도에서 히트펌프 주변에 낮은 폐열을 이용하고 건물의 난방에 쓸 수 있는 온도의 열을 만들게 용이하기 때문에 점점 대용량의 히트펌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 난방 같이 이렇게 히트펌프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히트펌프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쓸 수 있는 버려진 열원하고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열, 그러니까 하수열 같은 그런 버려진 열하고 내가 실제 필요가 하는 냉방, 온수 같은 것도 어떻게 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열원들을 잘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으로서 영국의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앤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이런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 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히트펌프를 잘 쓰기 위해서는 결국 소스 버려지는 열, 소스라든가 아니면 버려진 열을 우선 열원을 정리해야 되고 이 열을 활용을 할 때 공급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력 생산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중앙 집중적 히트펌프라든가 아니면 열저장 같은 매치를 이용하게 되고 이런 소스라든가 버려진 열원이 수요차하고 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한 열을 공급하는 네트워크, 열을 인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각각의 중대형 네트워크에서 실제 이제 소비단에서는 용량이 작게 이런 각각 소비단 용량에 맞춘 비딩 인티그레이트 히트펌프를 써서 열 사용을 최적화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제안하였고요. 전체적으로 히트펌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히터 같은 걸 쓸 수 있겠고 이런 스키매틱 하에서 현재 건물 냉방하고 그리고 히트펌프 조합에 따라서 얼마큼 에너지가 세이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웨스트 소스 히트펌프라는 어떤 중앙 집중 히트펌프를 써서 10도의 하수를 이용하고 이거 70도까지 만들어서 70도 이상 만들어서 80도 이상의 열원을 공급해서 직접 이제 빌딩에 쓰는 지역 난방에 공급해서 지역 난방열을 빌딩의 난방에 직접 쓰는 이런 네트워크를 제안했을 때 이거 가스 보일러를 썼을 때보다 한 48% 정도 에너지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보고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각각 이제 빌딩 히트펌프를 쓰느냐 아니면은 이머지 히터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에너지 세이빙이 높았던 부분이 네 번째 시나리오로서 온수 공급 온도를 낮추고 이 온수 공급 온도라는 것은 10도씨 열에서 45도씨 이 온도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온층 열원하고 고온층 열원의 온도 차가 줄게 되면은 그만큼 히트펌프에서 나오는 비활성이 줄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중앙 집중형에서 좀 온도를 낮춰서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각각의 수요단에서 다시 이제 작은 규모의 워터소스 히트펌프를 만들어서 이 원하는 온도인 60도, 온수면은 60도, 난방에는 50도 정도의 열을 공급하는 이런 시나리오 썼을 때 기존 현재 영국 지역에서 화석연료 보일러 썼을 때보다 이거는 뭐 아주 희망적인 수준 80% 이상까지도 줄 수 있다. 그리고 온도 네트워크를 낮추고 최종 끝단에서만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스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 쪽에서는 이런 버려지는 열하고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 것인가, 최종 쪽에서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조품에 따라서 탄소 절감 효과, 크게 말하면 탄소 중립 효과를 얻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버려진 열 중에서 우리 가장 어떤 게 분연량이 가장 많은 거, 공기도 쓸 수 있고 생각해 봤을 때 공기 아니면 바닷물이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중 온도도 충분히 낮고 그리고 온도 변화 작기 때문에 이 바닷물 이용해서 간절기에서는 프리 쿨링을 쓰기도 하고 겨울철에서는 공기보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좋은 효율로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핀란드에서 이제 카트라발라 플랜트라는 헬싱키 에너지라는 플랜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헬싱키 에너지라고 헬싱키 시내 지역 난방 공급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가지고 5개의 히트펌프 각각에 설치해서 총 90메가와트까지의 지역 난방열을 공급하는 이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고 이거는 공판 온도는 대략 한 60에서 80도까지 공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난방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많이 세이빙하는 이런 사례들이 유럽에서 보고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닷물은 아니지만 이 하수열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에서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입니다. 도시에서 버려지는
그런 하수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열을 해소하여서 다시 이제 어떤 빌딩에 사용할 수 있는 냉방 같은 경우 난방열을 다시 이렇게 공급하여 가지고 이렇게 지역 난방 사업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었고, 이때 그 결국 하수를 이용하여서 그 건물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온수를 공급하여 가지고 대략 한 60% 실제 이제 내추럴 가스 보일러를 쓴 것보다 60% 이상의 그린하우스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2010년도 초반에 운행 1년 차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역 난방 사업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지역 난방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처음에는 한 40만 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이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한번 그 구체 과제로 이제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그 대구에 있는 서부 하수처리장입니다. 이 하수처리장에서는 기존에서는 냉방을 위해서는 칠러하고 그 냉각탑을 써서 냉방을 하고, 난방에서는 보일러를 써서 난방을 하였는데, 여기서 하수처리장에서 항상 그 하수라는 그 쓰기 좋은 버려진 열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운영한 것보다 하나 히트펌프를 이런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열을 해소해 가지고 냉방 난방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기존 보일러하고 칠러 시스템에서 투 스테이지 베가티급 히트펌프를 써서 냉난방을 다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시승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은 좀 냉방 난방 다 쓰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열을 회수하는 분들이 시스템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에너지 하수질 때문에 에너지는 30% 이상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플로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트펌프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열제장 장치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하여서 히트펌프 운전 효율을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제주 기지에서 그 하수열을 이용하는 그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시승하였고, 이게 이제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제주 분원인데, 제주 분원 옆에 그 하수를 취숙하는 취수구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히트펌프를 건물 냉난방을 위한 히트펌프 시스템까지 연결하여 가지고 하수를 그 냉방할 때는 응축열원, 난방할 때는 증발열원을 활용해서 냉방했던 COP가 4.5까지, 그 난방할 때는 COP가 3.3까지 나오는 결과를 얻었으며, 전체적으로 페이백 시간은 대략 5.9년의 페이백 시간을 저희가 얻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 그까지 얘기한 부분이 건물 부분에서 히트펌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간단히 정리하면 건물 부분은 그 버려지는 열, 그 자연계에서 버려지는 열인 공기열 아니면 수열 아니면 뭐 바닷물, 하수열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는 네트워크 부분에서 잘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요. 산업 부분은 좀 약간 복잡합니다. 산업 부분은 좀 더 그 고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 좀 낮은 부분에서는 그 지열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공기열, 수열 같은 걸 쓸 수 있지만, 이런 열을 썼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온도는 한 70도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원들을 찾게 되고요. 또한 이제 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자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낮은 엑서지뿐만 아니라 폐열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 어떤 그 배가스도 폐열의 일종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컨덴세이트 같은 경우 반응열 같은 것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폐열들을 다시 어떻게 공정에 재활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하이 템퍼러처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의 네트워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그 자연계 폐열뿐만 아니라 공정 폐열까지 모두 고려해 가지고 열을 주고받는 이런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업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그 에너지 사용 시체를 보게 되면은 크게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는 대략 그 건물 상업 부분하고 수소이 거의 17에서 18% 정도 비슷한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이 대략 한 3%에서 5% 정도. 그래서 그 나머지 한 60% 이상을 최종 에너지 단에서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부분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전체 국가 탄소 중에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산업 부분 에너지를 줄이려는 그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 또 다양한 이런 식으로 고분말 정원에 대한 이런 여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열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은 우리가 난방을 하면은 대략 한 40도씨의 열이 필요하고, 온수를 하면 50도, 60도씨 열이 필요하다. 그리고 냉방을 하려면은 한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열이 필요하고, 뭐 냉장고를 쓰려면 뭐 10도 이하, 이렇게 이제 열이 정해지게 되는데, 열이 상향이 정해지는데, 산업은 산업 공정에 따라서 열이, 그러니까 그
다 다릅니다. 다양한 온도하고 열의 양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바에 이제 이런 열을 사용하는 추세가 다른데요. 이건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스위스에서는 대략 한 55% 정도의 열이 산업용 에너지가 열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스페이스 히팅이라든가 뭐 드라이브 플러스 이런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열의 비중이 한 55% 정도 되고, 열의 사용량 보게 되게 되면은 케미칼이나 이제 의학 쪽, 그리고 미네랄 쪽, 푸드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사용 비용이 높은 쪽으로 열 쪽에 있어서 이런 분화가 되어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케미칼 쪽이 한 27%도 많은 비중 차지하면,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인 유럽의 농업국이죠.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식품 관련 쪽이 에너지가 16%로 훨씬 이제 많이 이제 오히려 이제 스위스 대비해서 이게 높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마다 이런 에너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열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히트펌프는 버려지는 열을 잘 활용해가고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고내열을 만드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폐열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폐열 같은 게 있었어도 뭐 프랑스는 한 30% 정도 폐열이 뭐지 나온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50% 이상은 100도 이상, 50%는 100도 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통계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훨씬 낮은 온도를 또 쓰게 되고, 이거는 이제 결국 전체적으로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결국 폐열이 그래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 부분의 히트펌프는 결국 어떤 버려지는 열에 보게 되게 되면 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배가스라든가 아니면 웨이스트 컴프레서의 압축 공기라든가 아니면 폐수, 그리고 쿨링과 쿨링탑에서 나한테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 이런 온도에 따라서 각각의 뭐 배가스 같은 100도까지는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 공기는 70도, 그리고 냉각탑 같은 경우는 한 40도 정도 이런 열이 나면, 이런 열을 이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기에 쓸 것인가, 증유 공기에 쓸 것인가, 건조 공기에 쓸 것인가, 증발 공기, 아니면 살균 공기에 쓸 것인가. 살균 공기 같은 경우는 좋은 살균은 70도 정도 열이 필요하지만, 건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0도 이상 열도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버려진 열하고 이런 쓰는 열, 이런 사용처를 어떻게 잘 매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들어야 되고, 이런 열을 받는 쪽과 열을 주는 쪽의 매칭에 따라서 COP라는 히트펌프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칭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히트펌프의 정의가 히트펌프 관련해서 IEA 안엑스 활동, HPT라는 어떤 히트펌프 테크놀로지 커뮤니티 쪽에서 여러 안엑스 활동을 많이 하고 있게 되는데, 최근 안엑스 48에서 산업 히트펌프 페이스 2에 활동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산업 히트펌프의 정의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 히트펌프는 대략 한 중고온 온도, 이거 200도씨의 중고온 온도를 열을 만들고, 이걸 열 회수를 하거나 열 개선을 통해서 산업 공기에 쓰는 히트펌프를 말하면, 이것은 가열뿐만 아니라 냉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에어 컨디셔닝, 냉방까지 모두 포함하는 부분을 다 산업용 히트펌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히트펌프는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보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IEA, HPT 쪽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엑스 48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엑스 48의 시장 보급 사례와 이걸 통해서 산업 히트펌프의 특징이라든가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 또한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엑스 48에서 앞서 이제 총 342건의 산업 히트펌프 설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분별로 이제 농업이라든가 뭐 식품, 뭐 케미칼, 의학, 그리고 일렉트론 이런 걸 다 나눠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한 것이 농업 쪽이고요. 식품 쪽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한 것이 현재로서는 지역 난방 쪽입니다. 지역 난방 쪽에서 보면은 식품 쪽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보급 사례를 보고하였고, 그리고 지역 난방은 오히려 유럽, 덴마크나 프랑스 쪽에서 가장 많은 보급 사례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보게 되면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이런 쪽에서 뭐 저머니 이런 쪽에서 보급 사례 높게 되는데요. 핵심 시장 보급 임자를 보게 되면 결국 에너지 비용입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화석연료를 떼는 것 대비해 얼만큼의 경제적인 열을 놓게 될 때 COP뿐만 아니라 비용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스하고 전기 사용비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용비를 높일수록, 높은 유럽에서 이 부분은 이제 가정, 그리고 이제 스몰 엔터프라이즈, 라지 엔터프라이즈, 어떤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전기 사용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비슷하게 되면은 그 덴마크라든가 그 독일 이제 많이 복한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산업분야에서 그 전기하고 가스 사용 대비 전기 사용 요금이 온화되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범부 써서 가스를 줄이면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나라에서 시범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전기가 많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가까운 이런 보급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난 부분은 스웨덴이나 그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 거의 1에 가깝지만 거기는 워낙 그 남는 전기 수요 빠지기 때문에 남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그 전기를 그냥 보일러로 80년대 그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았을 때 그 전기를 그냥 버리느니 지역 난방에 전기 보일러를 써서 그 저장하나 그 열로 저장하면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전기 보일러를 보급한 사업이 예전에 이제 많이 지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전기가 많이 남는 스웨덴에서 전기 보일러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히펌프로 바꾸는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최근에는 모두 다 히펌프로 교체되었고 이런 전기 보일러는 대부분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펌프 용량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지역 난방이 있을 때 메가와트급 이렇게 이제 대용량 히펌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 히펌프의 주요 이제 보급 사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첫 번째 사례는 지역 난방에 쓰는 사례입니다. 그 건물의 이제 폐열을 이용해서 그 폐열을 단순히 보내면 지역 난방에 30도, 40도 폐열은 솔직히 난방에 쓰기에는 너무 온도가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보내보다 이걸 회수하여 시펌프를 통해서 60도, 70도로 만든 지역 난방을 보급하게 되면 화석연료 대비해서 높은 에너지 절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0도에서 35도 대기경 벌려진 폐열을 다시 이런 히펌프를 써서 회수하여 가지고 70도에서 95도까지 70도는 난방 기존 건물 70도는 약간 새로운 건물에 그리고 95도는 기존 건물에 보급하는 이런 고온하고 중온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 그 산업용 히트펌프 지역 난방 에너지 절감하는 이 사례가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주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한국 지역 난방 그 한난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난방처럼 그 큰 대형 업체가 많은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시별로 조그마한 어떤 지역 난방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이제 지역 난방 업체에서는 이런 공장 같은 연결해가지고 연결해갖고 이런 소규모로 소규모로 하지만 메가와트 단위인데 이런 히펌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를 줄이고 운영 비용도 줄이는 이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럽에서 이런 지역 난방이 많이 보급된 지역 난방 히트펌프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서는 아마 처음에 규제와 법규의 영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O2 코스트 같은 환경인자들이 결국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히펌프를 써서 CO 전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양을 줄이는 것이 의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난방 공급 온도가 70도, 9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히펌프 자체 이제 기술실에 높게 되고 3세대, 4세대로 가게 되면서 공급도 70도로 낮춰지게 되기 때문에 점점 히펌프 조용하기 좋은 지역 난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공정 입장에서도 공정 최말단에서 배출된 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정을 수정하는 공정 내부를 건드리기 때문에 공정의 신뢰성을 그렇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정 폐열을 위해서 지역 난방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온도. 그렇지만 이제 히펌프라는 것이 열을 만들고 산업 공정에서는 고온의 열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럼 더 고온의 열을 만드는 공정 내부의 열을 좀 수정하더라도 고온의 열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종료된 그 과제가 드라이 피셔스 이 퓨처 프로젝트라고 건조 공정에서 많이 그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유럽의 선원형 건조 공정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100도 이상 히트펌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계산한 연구를 이제 수행하였고 거기서 적용된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전분 건조 공정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스팀을 이용하여 가지고 158도까지 직접 가열을 하였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웨이스트 워터를 한번 회수해 가지고 그러면 한 90도 정도 이제 가까이 나오게 되죠. 이걸 이제 스팀을 통해서 158도까지 바로 승을 하였는데 90도 이상 되는 열도 충분하게 에너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시펌프 써가지고 9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회수해 가지고 이걸 100도에서 120도 정도까지 승원한 다음에 이 열을 다시
공공재 한 번 더 공급하는 그러니까 결국 열을 두 번 회수하는 거예요. 시범통에서 두 번 회수해 가지고 이런 스팀이 예전에는 한 80도에서 158도까지 가열했다면은 지금은 공정이 개선된 이후에서는 한 120도에서 158도까지 훨씬 낮은 온도만 가열하고 전체 스팀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공정의 히트펌프를 적용하는 연구를 하였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그 벽돌을 건조하는 공정으로서 예전에 어떤 이런 가열 제습한 건조하는 공정하고 이렇게 드라이한 벽돌을 다시 굽는 이런 두 개 공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굽는 폐열을 다시 여기서 굽는 공정을 다시 이 열을 회수하여 가지고 이 히트펌프 통해서 외부 공기를 한 115도까지 가열하여 가지고 그 어떤 그 처음에 건조 가열하는 그 공정에 이 열을 활용함으로써 전체 건조 공정 에너지 줄이는 그 이때는 한 피스톤 컴프레션을 가지고 100수까지 온도를 높이는 히트펌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100도 이상의 고온 펌프를 사용을 통해서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는 시도였고요. 이 과제를 할 때 아주 다양한 이 연구에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AIT라는 오스트리아의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고온 히트펌프만을 위해서 히트펌프 냉매뿐만 아니라 오일, 그리고 압축기 업체,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플랜트 엔지니어, OEP, CON의 플랜트 엔지니어까지 들어와서 결국에 산용 공정에서 고온 히트펌프 쓰기 위해서 공정까지 설계하는 이런 전방위적인 그 협력체를 구축하여 가지고 이 히트펌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산업 히트펌프의 주요 적용 사례로서 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냉각 가열 동시 공급 히트펌프입니다. 이 히트펌프를 난방만 쓰게 되면은 그 COP가 3 혹은 뭐 2, 3 정도로 가지만 결국 이제 COP라는 히트펌프라는 것은 가열하는 부분이 있으면 열을 빼는 냉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냉각열과 가열을 동시에 쓰게 되면은 거의 그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공정에서 잘 분석하고 또한 산업 공정에서 냉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냉각열과 가열열을 잘 활용하여 가지고 매칭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높은 기대 효과, 그만은 페이백이 줄어들게 되니까 투자비 회수 기간도 짧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냉각 가열 공정이 어떻게 보면 히트펌프, 산업 히트펌프에서 가장 적용하기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브루어리 공정에서 그 암모니아 칠러의 냉각 부분하고 음식 부분하고 그리고 디스트릭 히팅 쪽에서의 그 온수 공급 부분을 서로 캐스케이딩 하여 가지고 얘네 치료에 웅충열을 하고 웅충열 다시 지역 난방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부분이고, 원래 그 증발 냉각을 하던 부분은 이런 그 서로 캐스케이드 형태로 꾸며가지고 에너지 절감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공정 내와 공정 외를 활용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공정 내부 부분에서 그 식품 공정에서는 그 육가공 공정인데요. 저온 수성 공정뿐만 아니라 그 어떤 냉각이라 그런 경우는 클리닝이죠. 클리닝 위해서 고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냉각 공정하고 만일도의 숙성 공정, 그리고 60도씨의 가열 혹은 그 CIP 클리닝 인 플레이스라는 이런 약자가 되는데, 이런 어떤 클리닝 공정을 연계하여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래서 이런 특징은 냉각까지 쓰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부가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전 효율의 증대라든가 혹은 냉각 타격 축소, 그리고 보일러하고 칠러를 합치게 되면은 합쳐서 하나의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은 공간의 절약까지 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쿨링하고 레프리저레이션은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히팅 가열 쪽에는 기존의 화석연료 보일러 혹은 전기토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쿨링하고 레프리저레이션은 솔직히 히트펌프 사이클 외에는 대안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높은 기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냉각 기능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산업 히트펌프를 적용하기 오히려 좀 불리한 이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냉각 가열 동시 공급 히트펌프의 또 하나 적용 사례로서 일본에서 어떤 머시너리 공정에서 커팅한 쪽하고 클린한 쪽 공정을 이렇게 결합한 부분인데요. 기존에서는 커팅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써서 이 커팅기에 열을 계속 냉각시켜줘야지 이런 날도 상하지 않고 커팅에서 나온 재질 결과물도 좋게 되고, 이런 할때 냉각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워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 온수를 위해서 보일러를 중앙진입 보일러를 쓰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이런 냉각에서 칠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보일러가 멀리 분포되어 있으면 보일러를 이송한 중간중간 스팀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더 많은 에너지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처에 있는 냉각하고 워싱 공정이 가까이 있으면 이 두 개를 하나 합치게 되면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그 화석연료 떼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이성질의 손실도 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 전체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가까이 있는 커팅 공정이라든가 그리고 좀만 들어있는 워싱 공정 합쳐가지고 히트펌프 하나로 합치는 이런 사이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공정한 열 사용 분석을 다 좀 더 잘하게 되면은 앞서 말한 우리가 냉각하고 그리고 어떤 그 건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니즈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삼용 히트펌프의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삼용 히트펌프 기술은 한 100도 이하까지는 한 산업공정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특히 이제 산업분야에서는 더욱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적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용 산업용 히트펌프는 표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히트펌프는 항상 현장 맞춤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높은 수준의 숙련된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그 제조사의 높은 수준의 그 수준 엔지니어가 있지만 사용자에서는 그런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히트펌프에서 보급에서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산업분야의 전기화가 진행될 때 히트펌프는 그 화석연료 제차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화에서는 히트펌프 역할로는 냉관부하 대응한다든가 중앙평형 대용의 열공급 시스템을 좀 분산형 열공급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열공급의 분산화가 진행될수록 이성수의 열 손실을 방지시키게 되기 때문에 산업분야 전기화에 더불어서 산업 히트펌프에 대한 니즈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산업 히트펌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설계 플랫폼의 고도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시장에서 그 상황 분석하게 되면은 산업 히트펌프의 장애용으로서 고객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경쟁 분석이 어렵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든가 그리고 가장 그 히트펌프 보고에서 가장 키 이슈가 결국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의 그 어떤 비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따른 전략을 소비자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쟁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니즈가 되고 유럽에서 산업 히트펌프가 한 80, 90년대에 도입을 했다가 섣부른 도입으로 기술의 그 어떤 고려할 대부분 많은데 고려하지 못하고 우선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계속 그 페일이 나고 실패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방향으로서 산업 분야에서 계속 전기화가 되고 산업 공정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의 설계 오토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이용한 설계 플랫폼도 고도화될 필요가 있고요. 설계 플랫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오프디자인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냉매나 재료에 어떤 신뢰성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경제 같은 분석을 포함하는 어떤 산업 히트펌프에 대한 토탈 플랫폼 제공이 한 새로운 니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용 히트펌프 분야에 있어서는 시스템만 잘 만들어야 될 게 아니라 공정까지 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철강, 화학 산업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공정이 있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유럽의 피퍼 넷제로 2020 보게 되면은 시멘트, 철강, 화학 산업의 핵심 공정에 대한 CO2를 줄여야 된다. 전기 효율, 디지털 기술 인더스트리 4.0의 효율이 필요하다. 열 공급에서 에너지 소비 산업의 CO2 배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공정 하나 히트펌프 아니라 히트펌프를 공정에 연계할 수 있는 전체 공정된 설계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게 되고요. 일본의 뭐 시민 공정의 그 예를 보면은 히트펌프 활용을 위해서 정말 다각적인 분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발굴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 간 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유럽의 이제 드라이 피션스 프로젝트 보게 되게 되면 히트펌프는 부품하고 시스템하고 플랜트 엔지니어, 히트펌프 여기학 납치기만 하는 그런 어떤 그 각각 개별적인 부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체 플랜트 엔지니어까지 합쳐서 전방위적으로 어떤 그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및 산업 히트펌프에서 어떤 필요한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산업 히트펌프에 설계된 그 연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4년에 거쳐서 스팀 히트펌프라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스팀 히트펌프 지금 현재 여기는 고온산업 히트펌프 현재 기술 수준인데 대략 한 그 스크류스는 상업용 히트펌프는 대략 한 125도에서 130 정도 여기가 현재 유용한 어떤 스팀 고온 히트펌프 양산되는 기술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 165도까지의 그 스팀 펌프, 히펌프 자체로 생산되기보다는 히펌프 만든 스팀을 엠브야 같은 경우에 한번 승합하는 이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25도 현재까지 나온 이 기술 수준에 되는 데는 산업 히트펌프를 그때 몇 년 전에 연구과제 수행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생략하고요. 산업 히트펌프를 스팀 히트펌프를 만들면은 산업 공정에서는 중앙 집중형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 공정에 이렇게 고압의 스팀을 가마가마 해가지고 공정을 배급하게 되는데 이송 씨의 손실이 일본의 보고서에 의하면 30-40% 정도까지 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팀이 중앙 집중되는 이런 공정들을 스팀까지 만들 수 있는 히펌프가 나오게 되면 각각 개별 공정 맞춤형으로 공부하시게 되고 폐열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냉각 공정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20도 이상의 스팀을 만드는 저희 히펌프를 연구에 지원하였고요. 히펌프 선행 히펌프를 하게 되면은 히펌프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공정의 분석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정, 플러스 디자인 히펌프용 공정 디자인 부분을 저희 과제에도 같이 포함하여 가지고 실제 화학 공정의 폐열 라인하고 그 스팀 라인을 서로 분석하여 갖고 연결하는 작업, 연결 공정 설계하는 일도 같이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팀 히펌프의 사이클 설계하고 시제품 만드는 쪽, 그리고 히펌프의 온도 올라감에 따라서 고온의 열량이라든가 어떤 열량이라든가 스팀 만드는 분의 경우 이런 분의 연구를 각각의 전문가들 모여서 과제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스팀 히펌프 사이클을 만드는 기술이 부분입니다. 그 스팀 펌프를 기존의 히펌프 사이클 비교하게 되면은 기존 히펌프 사이클은 대략 한 20에서 40도씨의 열을 이용해 가지고 70에서 90도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스팀 히펌프 120도 이상 스팀 만들면 폐열 온도가 50에서 80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스팀 온도도 120도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그럼 이런 작동 온도가 받게 될 때 가장 우선 고려될 부분이 냉매의 선택입니다. 그 당시에는 134A라는 냉매를 이때 20에서 7도 부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런 냉매를 이런 스팀 히펌프 사용 구간에 올리게 되면은 냉매 자체가 초인계, 고압 초인계 상태되고 압력 자체도 이제 10매가 넘어가게 되는 고온 고압 상태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너무 벌치해지고 실내성에도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우리가 원하는 온도 대역의 냉매 찾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운전 온도를 고려해 봤을 때 245FA를 사용해서 설계하였습니다. 이런 245FA를 선택한 이유가 134A와 단순하게 온도에 따른 예상되는 열애수 온도하고 열상 온도를 봤을 때 134A하고 245FA가 압력이라든가 피치적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사한 측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압축기 입장에서도 단순 드랍인을 했을 때 큰 성능 변화 없이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245FA를 써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때는 몇 년 전이라서 GWP가 그게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GWP 245F가 1000 이상의 냉매를 써서 개발하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그 GWP를 계속 낮추기 때문에 향후에서는 GWP 더 낮은 냉매 이런 냉매를 사용해서 아마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사이클을 어떤 56도에서 60도의 폐열을 해소하여 가지고 같은 내부 열교환기를 써서 스팀을 만드는 사이클을 구성하였고, 근데 스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을 단순하게 이제 열교환에서 스팀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물의 피치적이 거의 정말 1000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피치적이 이제 커져서 작아지고 이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열교환 효율에서 좀 유동해서 많이 안 좋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치 커지게 되면은 평균 온도 차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열기한계 어떤 비가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스팀을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기한 부분에서는 가압수 한 2바에서 3바 정도의 가압수를 만들어서 가압수를 보내서 이 가압수를 평정시켜 가지고 일부만 스팀을 이제 플러싱 과정을 통해서 스팀 만든 이런 사이클을 설계해 가지고 제가 105도부터 천천히 올려서 청조는 103도까지 이렇게 스팀을 만드는 사이클을 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0kW 부분에서 한 피스톤 압축기를 써서 피스톤 압축기죠. 왕복통치 압축기를 써서 드라이빙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걸 저희가 시중에서는 300kW급 스크류 압축기가 되기 때문에 스크류 압축기에서 레테스트 가능한 100kW급으로 우선 오픈 스크류 압축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스크류 압축기는 사이클 설계를까지 레벨 진행한 다음에 전체 다음과 같은 어떤 300kW급 실제
그 산업 공정에서는 0.5톤의 스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0.5톤 스팀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히트펌프 유닛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증하였습니다. 최대 이제 목표한 스팀 온도 한 120도 정도 스팀이었고 이때 냉방력 360kW 정도 냉방 이거는 0.5 스팀 0.5톤 해당되고요. 이때 COP는 한 3.6 정도로서 정도의 CO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히트펌프 사이클 부분이고 이거는 고온가압수가 흘러들어서 플레싱하였고 스팀을 공급한 이 라인 부분에 대한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든 스팀 펌프는 그 여수의 국내 한 화학회사에 실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화학에서 필요한 어떤 웨스트 워터 스트리퍼 공정에 필요한 100도에서 120도 스팀을 한 50에서 55도, 설계할 때는 60도의 표현을 썼는데 실제 공정에서는 50에서 55도 정도의 표현이 나왔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 공급하는 그런 시증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이때 스팀 공급 온도도 한 110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스트 킷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그 공급 열량은 한 348kW로 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는 실제 설치한 그 스팀 히트펌프 그 시제품 모양이 되는 거고 이 가까이 이제 그 연결 배관 이제 스팀을 공급한 연결 배관 그리고 폐열 회선 라인들이 와서 구축하여 가지고 저희가 시증 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간단히 그 산후 히트펌프와 산후 히트펌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용 히트펌프는 활용 가능한 폐열의 탄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활용한 여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론이 멀거나 여론이 없을 때 설치에 제약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건물용 히트펌프는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공기 여론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VRF라고 얘기하는 LG 그 얘기했던 LG의 멀티브이 이제 삼성의 그 멀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그 대부분 다 이제 공기 여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이제 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공기 여론 히트펌프 입장에서 보면은 공기 여론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증발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증발 온도가 지금 실외가 영하 10도다. 그러면 증발 온도가 영하 15도나 20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시스템 효율, COP라는 효율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좀 영하 온도에서는 좀 그 영하 온도보다 좀 더 높은 열원을 쓰면 효율이 더 높게 되고 그런 에너지 세이빙이 좀 더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용 히트펌프 부분에서는 공기 열원에서 좀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지열 같은 걸 써서 겨울철에도 그 공기보다 훨씬 좀 더 높은 온도를 써갖고 효율을 높게 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열이라든가 수열 같은 게 있어서는 좀 설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 안 할 때는 지열이나 수열을 쓰고 있고요. 그게 아닐 때는 대부분 공기 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히트펌프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의 설치 비용과 필요한 공간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취소인 유지 관리 필요할 것 같은데 유지 관리 비용 어느 정도냐고 얘기가 하였는데요. 이거는 그 건물하고 어떤 보면 산업 부분에서 좀 다른데요. 건물은 대부분 이제 설치가 그 규격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피드에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 공간이 그 히트펌프를 쓰든 보일러를 쓰든 그 물로 공급하는 그런 설비 라인은 기본적으로 펌프라든가 배관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공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이제 폐열 회선 라인을 설치하고 공판 라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산업 공정의 실제 그 공사 현장을 보고 거기서의 안전관리 또한 안전관리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용 히트펌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설치 비용에서는 설비 비용은 그 시스템 비용뿐만 아니라 배관 비용까지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히트펌프 그 비용이 1이라고 하면은 설비 비용이 0.5 정도만 되는 사이트도 있는가 하면은 설비 시스템 비용 1인데 설비 비용도 1만큼 되는 이런 사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지속적인 유지 관리도 필요하게 됩니다. 유지 관리 비용은 대략 한 저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대부분 다 그 보통 열강이 같은 경우 물을 쓰게 되면 열강이 오버홀 비용 같은 거 필요하게 되고 이건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런 열강이 세척 후에 그 유지관리 비용은 냉매가 그 갑자기 이렇게 새는 경우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비정기로 나오는 비용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장치 적용됐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사례 전기장치에는 적용되고 있고요. 그 적용된 이유가
그 전기 자동차의 난방은 그 보통 그 엔진의 폐열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정장 일반 자동차의 그 우리가 가솔린 차죠. 그런 차의 그 난방을 그 일반적으로 그 엔진의 배열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공짜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난방할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쓰지 않고 냉방할 때는 그 에어컨을 쓰고 있고요. 쓰고 있는데 이런 전기 그 차가 되면 폐열이 없습니다. 난방 시에는. 그래서 폐열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그 어차피 그 미리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 에어컨을 히트펌프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난방하게 되면 히터를 쓰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가 절반 이하로 쓰기 때문에 점점 이 히트펌프 전기장치 히트펌프를 쓰는 이런 사례들을 보급되고 있고 그래 그 점점 적용하려고 히터보다는 확실히 그 전기 사용량이 반 이하로 줄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가장 중요한 장치의 주행거리가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LG 같은 데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쪽에서도. 일단 342건이면 이거는 다음 질문에 이거 안엑스 48에서 조사한 선행 히트펌프 보급 사례에서는 유럽에서 이제 그 340건 정도로 많이 적다라고 했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 압축기라든가 지금 많이 남아서 그런 건가 여러 데 있는데 이거는 우선 안엑스라는 것이 그 어떤 그 기술 교류의 장인데요. 실제 이제 그 연구소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산업 히트펌프의 그 보고서를 읽다 보면은 실제 업체 기업에서 산업 히트펌프를 쓰고 있지만 기업의 비밀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인 보고 사례보다 좀 대표적인 사례는 좀 낮게 보급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 요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적용거리고 보수적인 거고 그 공정 자체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정 자체에 대해서 수정 폐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 공정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설계 플랫폼이 좀 더 고도화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보급 사례를 늘려가지고 히트펌프를 산업 공정에 썼을 때도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큰 유지 보조건을 운전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급 사례를 확보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그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미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